그날 밤 경비실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는 소리에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도둑인가 싶어 놀라 일어섰지만 문 밖에는 함께 근무하는 젊은 동료 민혁이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아저씨, 빨리요. 도망치셔야 해요. 그들이 왔어요. 그들이 누구냐고 물을 새도 없이 제 눈은 상황실 CCTV 모니터에 못 박혔습니다. 제 딸 수진이와 사위 태호가 뒤쪽 철문을 절단기로 자르고 있었습니다. 사위놈이 제 딸을 돌아보며 말하는 입모양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지난번처럼만 하면 돼. 지난번이라니. 제 머릿속에 차가운 질문 하나가 얼음 송곳처럼 박혔습니다. 대체 얼마나 많은 지난번이 있었던 것이냐? 제 이름은 박철민. 올해 나이 80입니다. 한때는 포탄이 빗발치는 전장을 누볐던 군인이었지만 이제는 서울 변두리의 낡은 오피스 빌딩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며 조용한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작은 경비실이 제 인생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제게 남은 유일한 자존심이자 하나뿐인 딸 수진이에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지막 발버둥 같은 것이지요. 밤이 깊어지면 저는 믹스커피 한 잔을 타서 낡은 책상에 앉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화려하지만 제 마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풍경입니다. 책상 위에는 달고 다른 지갑과 그 안에 고이 간직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와 아내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수진이의 사진입니다. 제 삶의 이유이자 제가 이 모진 세상을 견뎌내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제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었습니다. 아내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저는 홀로 딸아이를 키웠습니다. 남들처럼 좋은 옷, 좋은 음식을 해주지는 못했지만 마음만은 세상 누구보다 풍족하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수진이가 시집을 가던 날 저는 평생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제 내 할 일은 다 끝났구나 하는 안도감과 함께 텅 빈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지독한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사위 지태호는 누가 봐도 듬직하고 번듯한 사내였습니다. 처음 인사를 왔을 때 싹싹하게 아버님이라 부르며 제 어깨를 주물러주던 모습에 저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렇게 좋은 사람이라면 내 딸 수진이의 평생을 맡겨도 되겠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결혼 후 작은 사업을 시작한다며 제게 손을 벌렸습니다. 아내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자 제가 평생을 모아 장만한 작은 아파트를 팔아달라고 했습니다. 딸의 눈물과 사위의 간곡한 부탁 앞에 부모된 입장에서 어찌 거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두말 없이 집을 팔아 그들의 사업 자금에 보탰습니다. 언젠가 성공해서 호강시켜주겠다는 그들의 약속을 저는 바보처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업은 계속 어려워졌고 저는 결국 갈 곳이 없어 이 낡은 빌딩의 경비원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제 몸 하나 누일 곳만 있으면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기죽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이 늙은 몸 하나 고생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불길한 징조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전 딸 수진이가 불쑥 경비실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값비싼 홍삼 선물 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드시고 기운 내세요. 심장에 좋은 거래요. 매일 잊지 말고 꼭 챙겨 드셔야 해요. 저는 딸의 효심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는 제 건강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아 보였습니다. 아빠, 여기 건물은 CCTV 사각지대 같은 건 없어요? 밤에는 아빠 혼자 계시는 거예요? 순찰은 몇 시에 도세요? 그 질문들이 그저 안전을 걱정하는 딸의 순수한 마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사위 태우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단체로 가입해준 제 상해보험 증서를 보더니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아버님, 이 보험금 수령인이 회사로 되어 있네요. 가족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시면 저희가 장례라도 치러드려야지요. 그의 말은 지극히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혹시라도 무슨 일이라는 그 가정이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민혁이가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야간 근무를 서는 25살의 젊은 청년입니다. 말수는 적지만 눈썰미가 예사롭지 않은 아이였지요. 며칠 전부터 민혁이는 제게 이상한 말을 넌지시 건네곤 했습니다.
아저씨, 따님하고 사위분이 아저씨를 참 많이 생각하시나 봐요. 어젯밤에도 사위분 차가 저 아래 골목에 한참 서 있던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저 사위가 차마 발길에 떨어지지 않아 아버지가 일하는 모습을 멀리서나마 지켜보고 갔으려니 하고 기특하게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혁이의 눈은 무언가 다른 것을 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밤 민혁이는 담배를 태우며 제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사위분이랑 돈 문제 같은 거 없으세요?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 했습니다. 아닐세, 우리 사위가 얼마나 착한데. 그때 민혁이가 무심한 듯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그 말은 제 평온했던 믿음의 세계에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 사위분이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이번에는 깔끔하게 처리해야 한다. 아버지 재산 문제만 해결되면 다 끝난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손을 내저으며 웃어 넘겼습니다. 사옥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지. 잘못 들었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그날 이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아주 작고 차가운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그 씨앗이 불과 며칠 만에 제 목숨을 위협하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날 줄은 그때의 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제 딸과 사위가 저를 향해 얼마나 무서운 칼날을 갈고 있었는지 저는 정말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민혁이의 말이 귓가에 가시처럼 박힌 이후 제 눈에 보이는 세상은 이전과 조금 달라졌습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딸과 사위의 말과 행동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의미심장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애써 그 의심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평생을 내리사랑으로 키운 자식을 의심하는 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제 마지막 남은 믿음을 조각조각 부수고 있었습니다. 사위 태호는 겉으로는 완벽한 사위였습니다. 가끔 경비실에 들를 때면 값비싼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와서 싹싹하게 굴었습니다. 제 어깨를 주무르며 아버님 힘드시죠? 저희가 빨리 성공해서 이런 고생 안 시켜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때면 저는 또다시 마음이 약해지곤 했습니다. 그래, 저 아이들도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 것이겠지. 하지만 그의 말 속에는 언제나 교묘한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경비원들 사이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많다던데 항상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야간 순찰하실 때는 더더욱요. 세상이 너무 흉흉해서 걱정입니다. 처음에는 저를 걱정해주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반복될수록 그것은 걱정이 아니라 마치 어떤 사고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불길한 암시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는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보험금으로 대박 나서 인생 역전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참 씁쓸한 세상이죠, 아버님.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끔찍한 말을 내뱉고는 제 반응을 살피듯 많이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저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할 뿐이었습니다. 제 사위가, 제 딸의 남편이 어째서 저렇게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 딸 수진이의 변화는 저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한때는 제 무릎에 앉아 제잘거리던 착하고 순수했던 내 딸은 이제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태호와 결혼한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가치관은 오직 돈이었습니다. 아빠, 세상 살아보니까 돈 없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아빠는 평생 정직하게 사셨지만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이 낡은 경비실 뿐이잖아요. 수진이는 제 삶 전체를 부정하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지켜온 신념과 가치들이 딸의 눈에는 그저 무능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고집으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금전적인 요구는 더욱 노골적이고 집요해졌습니다. 제가 집을 팔아 마련해준 사업 자금은 이미 바닥난 지 오래인 듯 했습니다. 그들은 온갖 이유를 대며 제 마지막 남은 퇴직금과 쌈짓돈을 노렸습니다. 한 번은 수진이가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태호 씨 사업이 이번에 정말 중요한 고비인데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 아빠가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정말 마지막으로 도와주면 저희 평생 아빠 은혜 잊지 않고 잘 살게요. 저는 이미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이고 있었지만 딸의 울음소리에 또다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전기 예금을 해지하고 아내가 남긴 얼마 안 되는 유품인 금반지까지 팔아 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태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이의 건강을 핑계로 댔습니다. 아버님, 수진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몸이 안 좋습니다. 의사가 그러는데 좋은 환경에서 요양을 좀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작은 별장이라도 하나 빌려야 할 것 같은데 보증금이 조금 모자랍니다. 저는 더 이상 내어줄 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태호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언제나 깍듯하던 그의 말투에서 처음으로 가시가 돋쳐나왔습니다. 아버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수진이가 아버님 하나뿐인 딸 아닙니까? 딸이 아프다는데 그렇게 매정하게 나오실 수 있습니까? 아버님께서 평생 모아두신 돈 어차피 다 저희가 물려받을 것 아닙니까? 조금 미리 당겨 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까? 그의 말은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그에게 저는 더 이상 장인이 아니라 언젠가는 자신들의 것이 될 재산을 잠시 복원하고 있는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제 마음이 돌아서게 된 계기는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휴가를 내고 아침부터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딸에게 미역국을 끓여 먹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늦게서야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아빠, 미안. 오늘 태호 씨랑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못 갔어. 생일 축하해. 전화기 너머로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딸은 제 생일을 잊고 남편과 함께 파티를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식어버린 미역국과 잡채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늙은 군인은 함부로 우는 것이 아니라고 제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딸에 대한 기대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경비실로 출근하니 민혁이가 제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아저씨, 어제 생신이셨다면서요? 따님이랑 좋은 시간 보내셨어요? 저는 그저 쓴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바쁜 모양이더라. 민혁이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뜨거운 커피 한 잔을 타서 제게 건넸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젊은 동료의 그 작은 배려가 제 딸의 값비싼 홍삼 선물 세트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딸과 사위에게 더 이상 돈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발길은 눈에 띄게 뜸해졌습니다. 전화조차 잘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거짓된 효심을 마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제게서 더 이상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그들은 이제 마지막 남은 제 목숨과 보험금을 노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가 순진하게 평화를 느끼고 있는 동안 그들은 어둠 속에서 저를 제거할 치밀하고 잔인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아내의 흑백사직을 들여다보며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주기만 해서 저 아이가 저렇게 괴물이 되어버린 걸까?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우리 수진이가 저렇게까지 변하지는 않았을 텐데. 제 독백을 듣고 있던 민혁이가 어느 날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저씨, 그건 아저씨 잘못이 아니에요. 변할 사람은 옆에 누가 있든 없든 결국 변하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라도 아저씨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 젊은 청년의 말이 그 어떤 위로보다도 제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 자신을 지켜야 한다. 내 목숨뿐만 아니라 내가 평생을 지켜온 내 마지막 남은 존엄성까지도. 그 결심이 며칠 뒤 닥쳐올 끔찍한 운명의 밤에 저를 살리는 유일한 동아줄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밤이었습니다. 도시의 소음은 잦아들고 낡은 오피스 빌딩 안에는 저와 민혁이 단 2사람만이 깨어 있었습니다.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두꺼운 방한복을 껴입고 뜨거운 믹스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쓸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두 가족과 함께 명절을 쉴 텐데 저는 올해도 이 차가운 경비실에서 홀로 밤을 지새워야 한다는 사실이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이번 달 월급에서 떼어놓은 제 마지막 남은 비상금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퇴근하는 길에 딸의 집에 들러 이 돈이라도 쥐어주고 올 생각이었습니다. 아빠가 이것밖에 못 줘서 미안하다고 말하며 그래도 명절인데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그 아이가 제 사랑스러운 딸이라는 미련이 바보처럼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민혁이는 순찰을 나갔는지 자리에 없었고 경비실 안에는 낡은 라디오에서 흘려나오는 구슬픈 트로트 가락만이 낮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빡 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누군가 경비실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벌써 교대 시간인가 싶어 시계를 보니 이제 겨우 새벽 2시를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의아한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누구세요? 제 목소리는 잠기운에 잠겨 낮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문 밖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욱 다급하고 절박해졌습니다. 쿵, 쿵, 쿵. 마치 심장이 뛰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문에 달린 작은 창으로 밖을 내다보려 했지만 밖이 너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저씨, 저예요. 민혁이요. 민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평소의 차분한 톤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숨이 가쁘고 절박했습니다. 저는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민혁이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민혁아, 자네 왜 그러나? 무슨 일이야? 제가 묻는 순간 민혁이가 제 팔을 와락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빨리요. 도망치셔야 해요. 도망이라니. 내가 왜? 그들이 왔어요. 그 한마디가 제 귓가에 꽂히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 민혁이가 누구를 말하는지 저는 본능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힌 채 민혁이의 등 뒤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상황실 한쪽 벽을 가득 채운 CCTV 모니터 화면.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건물 뒤편 직원들이 이용하는 작은 철문 앞에 제 딸 수진이와 사위 태호가 서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저승사자처럼 섬뜩했습니다. 그들은 주변을 살피더니 태호가 가방에서 거대한 절단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끼기익 하는 날카로운 쇠 마찰음이 모니터 스피커를 통해 작게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자물쇠를 부수고 있었습니다. 제 일터에, 제 마지막 남은 성역에 밤손님처럼 침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내 사위가 대체 왜 이 시간에 이런 방식으로?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민혁이가 제 어깨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대체 무슨... 민혁이는 제 손을 끌고 상황실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작은 수신기 하나를 제 귀에 꽂아주었습니다. 제가 아까 순찰 돌다가 사위분 차 근처에 설치해둔 거예요. 수신기에서는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너무나도 익숙한 두 사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제 딸과 사위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그래도 아빤데. 수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세하게 떨리는 그 목소리에서 저는 마지막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래, 내 딸은 아직 양심이 남아있구나. 누군가 말려주기를 바라고 있구나. 하지만 이어지는 태호의 목소리는 제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잔인하게 꺼버렸습니다. 수진아, 정신 차려. 지금 와서 약한 소리 할 거야? 당신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 이대로 계속 가난하게 살고 싶어? 아버지도 연세가 많으시잖아. 이렇게 고생만 하시다가 외롭게 돌아가시는 것보다 우리가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게 더 효도일 수도 있어. 뱃속의 아이. 그 말에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게 손주가 생긴다는 사실을 저는 다른 누구도 아닌 제 목숨을 노리는 사위의 입을 통해 처음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태호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실수하지 않을 거야.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 사고, 완벽한 시나리오야. 아무도 의심하지 못할걸. 지난번처럼. 그 단어가 제 뇌리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민혁이의 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몇 년 전 사고로 죽었다는 민혁이의 누나, 그 남편이 바로 이태호였다는 사실. 저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사위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괴물이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악마였습니다. 그리고 제 딸은 그 악마의 아이를 품은 채 친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가려는 계획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쪽이에요. 민혁이가 저를 이끌고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내내 제 다리는 제 것이 아닌 것처럼 후들거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모든 것, 제 사랑, 제 믿음, 제 가족이라는 이름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저희는 건물 밖으로 빠져나와 어두운 골목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지만 저는 추위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민혁이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다급하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어떡하면 되나?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쉬어 있었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 민혁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희가 빠져나온 건물 2층에서 펑 하는 둔탁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제가 있던 경비실 창문으로 시뻘건 불길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건물을 집어삼킬 듯이 타올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불타는 제 일터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저 불길 속에서 제가 죽었어야 했습니다. 제 딸과 사위는 지금쯤 저 불길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목숨값으로 받게 될 5억 원의 보험금을 계산하며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톡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슬픔도 절망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감정을 넘어선 차갑고 시퍼런 분노였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입가에는 기이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오는구나.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 딸아, 내 사위야. 너희는 이 늙은 아비에게 너무나도 큰 가르침을 주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피부치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다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불길이 붉게 타오르는 건물을 배경으로 저는 민혁이를 돌아보았습니다. 제 눈빛을 본 민혁이가 순간 움찔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민혁아, 네, 아저씨. 경찰에 신고하지 말게. 네, 하지만 이건 경찰이 해결할 일이 아니다. 이건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할 내 일이다. 제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전장을 누비던 젊은 시절에 그 냉정하고 결단력 있던 군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저씨, 두렵나? 아닙니다. 그럼 날 도와주게. 이 늙은이의 마지막 전쟁을. 저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저 불꽃은 제 삶을 태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복수의 화신을 깨우는 장엄한 봉화였습니다. 제 딸과 사위는 늙고 병든 사자를 건드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빨과 발톱을 되찾은 굶주린 사자가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었습니다. 불길은 밤새도록 타올랐습니다. 저희는 멀찍이 떨어진 24시간 편의점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화마가 제 남은 인생의 마지막 조각마저 삼켜버리는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찢으며 울려 퍼졌고 소방차와 경찰차들이 쉴 새 없이 오갔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저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제 감정은 현실과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민혁이는 제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연신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마도 누군가와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타오르는 불길을, 제 인생의 장례식을 텅 빈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불길은 겨우 잡혔습니다. 한때 저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낡은 건물은 이제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검은 흉터가 되어 새벽 공기 속에 서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 주변에 노란 통제선을 쳤고 감식반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뉴스에서는 노인 경비원, 야간 근무 중 가스 누출로 추정되는 화재로 실종이라는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실종. 저는 아직 죽지 않았지만 세상은 이미 저를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혁이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제 가셔야 합니다. 어디로? 따라오시면 압니다. 민혁이를 따라 나서자 편의점 뒤쪽 골목에 낯선 검은색 순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민혁이가 뒷좌석 문을 열자 저는 말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시베리아의 벌판처럼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십 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전쟁터에서 생사를 넘나들던 기억, 빗발치는 총알 속에서 전우를 잃었던 기억. 그때 저는 살아남기 위해 짐승처럼 싸웠습니다. 인간성을 버려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지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저는 다시는 짐승이 되지 않겠다고, 오직 사람으로, 착한 아버지로 살아가겠다고 제 자신과 먼저 간 아내에게 맹세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제 피를 나눈 자식이 저를 다시 그 지옥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지키려 했던 그 맹세를 제 손으로 직접 깨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시너? 민혁이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괜찮네. 아주 괜찮아. 이렇게 정신이 말랐던 적이 없었어. 제 대답에 민혁이는 오히려 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차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창고 건물 앞에 멈춰섰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하고 낡은 창고였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최신 컴퓨터와 장비들이 가득했고 한쪽 벽에는 복잡한 사건 관계도가 그려진 거대한 화이트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잘 짜인 작전 본부, 비밀 기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민 선생님. 저는 강민아라고 합니다. 짧은 단발머리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민혁이와 어딘가 닮아 있었지만 풍기는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민혁이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 같다면 이 여자는 잘 벼려진 칼날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민혁이의 누나인가? 아닙니다. 동생입니다. 미나가 짧게 대답하며 저를 안쪽의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앉으시죠. 많이 놀라셨을 텐데. 저는 말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나는 제 맞은편에 앉아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제 속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제 오빠 민혁이한테 이야기는 들으셨을 겁니다. 제 언니도 이태호에게 당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제 언니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등산을 갔다가 실족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형부였던 이태호는 슬픔에 잠긴 비운의 남편 행세를 했고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경찰은 모든 것을 사고사로 종결했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언니는 그렇게 허망하게 죽을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미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때부터 혼자서 이태호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설 탐정이거든요. 조사하면 할수록 끔찍한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이태호는 상습적인 혼인빙자 보험 사기꾼이자 연쇄 살인범이었습니다. 제 언니 말고도 이미 2명의 여성이 더 희생되었습니다. 모두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사고로 위장되어 살해당했고 이태호는 매번 거액의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그럼 내 딸 수진이가 4번째 희생자가 될 뻔했지요. 미나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태호의 다음 목적이 박수진 씨라는 것을 알아냈을 때 저희는 박수진 씨에게 접근해서 모든 사실을 알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수진 씨는 이태호에게 완전히 세뇌당한 상태였고 오히려 저희를 스토커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때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박수진 씨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민혁이가 왜 그 낡은 건물에 경비원으로 위장 취업을 했는지, 왜 제게 그렇게 접근했는지, 그들은 저를 통해 이태호와 제 딸의 범죄 증거를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선생님, 미나가 저를 불렀습니다. 이태호와 박수진 씨는 선생님께서 화재로 돌아가셨다고 확신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며칠 내로 보험금을 청구하겠지요. 저희는 그 순간을 기다렸다가 그들을 검거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살아계신 이상 계획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선생님의 재산을 마저 정리하기 위해 움직일 겁니다. 선생님 명의의 통장이나 혹시라도 남은 부동산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겁니다. 죽은 줄 알았던 제가 나타난다면 그들은 분명히 당황하겠지. 당황하는 수준이 아닐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가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에 휩싸일 겁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그들을 더욱 대담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이끌겠지요. 선생님을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때를 노려 현행범으로 체포하자는 건가? 네, 맞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가장 확실하게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미나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에는 한 가지 큰 변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미끼가 되어야 했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굶주린 늑대들을 덫으로 유인해야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나와 민혁이는 제 입이 열리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 딸 수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향해 아빠라고 외치며 달려오던 어린 시절의 모습. 그리고 어젯밤 CCTV 화면 속에서 차갑게 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냉혹한 모습. 두 개의 얼굴이 겹쳐지며 제 마음속에서 마지막 남은 미련과 연민이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좋소, 그렇게 합시다. 제 대답에 미나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소.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이 일은 당신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오. 내가 주도할 것이오. 당신들은 나를 돕는 것이오. 이것은 당신들의 복수가 아니라 내 마지막 전쟁이니까. 그리고 전쟁의 지휘관은 바로 나, 박철민이 되어야 하오. 제 말에 미나와 민혁이는 잠시 서로를 쳐다보더니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늙고 힘없는 경비원 박철민은 어젯밤 불길 속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6.2전 전쟁의 포화 속을 누비던 젊은 용사 박철민 중사였습니다. 그날 이후 낡은 창고는 저의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미나와 민혁이에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딸과 사위의 성격, 습관, 그들의 관계, 그리고 그들이 노릴 만한 제 남은 재산 목록까지. 제 기억력은 아직 녹슬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십 년 전에 군사작전 지도를 그리듯 제 딸과 사위의 심리를 분석하고 그들의 다음 행동을 예측했습니다. 민혁이는 제 지시에 따라 정무 수집을, 미나는 법률 검토와 장비 준비를 맡았습니다. 우리는 밤을 새워가며 작전을 짜고 수십 가지의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예상대로 수진이와 태호는 제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몰래 숨겨두었던 시골의 작은 땅을 처분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은 아내가 살아생전 늙으면 그곳에 작은 집을 짓고 살자며 제 이름으로 사두었던 우리의 마지막 꿈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그들마저 그 꿈을 짓밟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작전 개시일은 그들이 그 땅을 팔기 위해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로 한 바로 그날로 정해졌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낡은 군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입어보는 군복이었지만 아직 몸에 잘 맞았습니다. 훈장처럼 가슴에 새겨진 낡은 이름표 박철민. 미나야, 네 선생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는 돌아올 곳이 필요하지. 이 일이 끝나면 너희와 함께 저녁이나 먹고 싶구나. 미나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에 먼지를 털어주었습니다. 그 작은 손길에서 저는 잃어버렸던 딸의 온기를 아주 잠시나마 느꼈습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작전 개시를 하루 앞둔 밤, 지휘본부로 사용하는 낡은 창고 안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창밖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간간히 부는 바람 소리가 낡은 철판벽을 스치며 을신연스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낡은 군복을 입은 채 거대한 작전 지도처럼 펼쳐진 화이트보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제 딸 수진이와 사위 태호의 사진, 그들의 예상 동선, 그리고 시간대별로 세군든 작전 계획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우리는 잠자는 시간마저 쪼개가며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감정에 기댄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배운 대로 저는 철저하게 정보를 분석하고 가능한 모든 변수를 계산하며 가장 확실한 승리를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 머리는 수십 년 만에 가장 맑고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늙고 무기력했던 경비원 박철민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적의 심장부로 침투할 늙은 지휘관 박철민이었습니다. 민혁이는 정보 수집의 귀재였습니다. 그는 제가 알려준 단서들을 바탕으로 수진이와 태우의 모든 것을 파헤쳤습니다. 그들의 통화 기록, 금융거래 내역, SNS 활동까지. 그의 컴퓨터 화면에는 두 사람이 얼마나 사치스럽고 방탕한 생활을 해왔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집을 팔아넘긴 돈으로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흥청망청 써버렸습니다. 제 피와 땀이 그들의 허영심을 채우는 데 쓰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태호가 제 딸 수진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여자와 동시에 내연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SNS를 통해 부유한 미망인이나 이혼녀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돈을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제 딸은 그저 그의 수많은 사냥감 중 하나였을 뿐 그에게는 어떠한 진실한 감정도 없었습니다. 아저씨,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밤 민혁이가 굳은 표정으로 제게 모니터를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태호가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 떠 있었습니다. 이번 것만 성공하면 우리 여기서 뜨는 거야. 지긋지긋한 마누라도 늙은 장인도 다 끝이야. 조금만 참아.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연민의 불씨마저 꺼져버렸습니다. 제 딸 수진이는 남편에게 철저히 이용당하고 배신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그것조차 깨닫지 못한 채 아버지를 죽이는 끔찍한 범죄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리석고 가여운 내 딸. 하지만 동정은 사치였습니다. 그 아이 역시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미나는 법률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지원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이태호의 과거 범죄 기록들을 모두 정리하여 경찰에 제출할 결정적인 증거 자료들을 만들었습니다. 제 언니 사건부터 시작해서 다른 두 면의 희생자 사건까지 세 건의 사건은 모두 사고사로 종결되었지만 미나는 사건 기록들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모든 사고 현장에 이태호가 교묘하게 개입한 흔적들을 찾아냈습니다. 예를 들어 등산로의 안전 로프가 누군가에 의해 미리 훼손되어 있었다는 점, 보트의 엔진에 미세한 결함이 있었다는 점 등 각각은 사소해 보이지만 모아놓고 보면 명백한 살인의 증거였습니다. 또한 미나는 내일 작전에 필요한 모든 첨단 장비들을 준비했습니다. 제 군복 단추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 펜 속에 내장된 고성능 녹음기, 그리고 제 신발 밑창에 부착된 위치 추적기까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민혁이가 착용할 방탄조끼와 긴급 상황 시 사용할 연막탄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탐정사무소가 아니라 작은 군사 조직의 무기고처럼 보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대의 설정이었습니다. 내일 수진이와 태호는 제 시골 땅을 매매하기 위해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매수자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동산 사무실과 매수자 모두 미나가 섭외한 우리 측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이미 여러 대의 카메라와 녹음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사무실 주변에는 민혁이를 포함한 미나의 팀원들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경찰 인력이 잠복해 있을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된 그들을 위한 심판의 무대였습니다. 작전 계획은 이랬습니다. 수진이와 태호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매매 대금이 든 돈 가방을 확인하며 가장 방심하고 있을 그 순간, 죽은 줄 알았던 제가 유령처럼 그들 앞에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 선택의 기회를 줄 것이었습니다. 자수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발버둥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든 결과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은 녹화되고 녹음될 것이며 그것은 법정에서 그들의 죄를 입증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작전 브리핑을 마친 후 미나가 제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지휘관에 대한 존경과 함께 인간적인 염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막상 따님을 마주하시면 마음이 약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 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것이요. 그리고 물을 것이요. 왜 그랬느냐고. 제가 약해질까봐 걱정하는 것이라면 그럴 필요 없소. 나는 군인이요. 전쟁터에서 감정은 사치일 뿐이지. 지금 이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 전투요. 그리고 나는 이 전투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오. 제 단호한 대답에 미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 아내의 흑백 사진을 꺼내들었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소. 내가 내일 우리 딸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지. 당신은 아마 나를 원망하겠지.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어떻게 제 손으로 자식을 심판대에 세울 수 있느냐고. 하지만 여보, 나는 아버지이기 이전에 한 인간이요. 그리고 한때는 이 나라를 지키던 군인이었소. 불의를 보고 눈 감을 수는 없소. 내 딸이 저지른 죄는 아비인 내가 직접 거두어야만 하오. 그것이 내가 당신과 그리고 내 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속죄일지도 모르겠소. 부디 나를 용서하시오. 저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세월의 회한과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제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창밖을 보니 마치 내일의 결전을 앞둔 전장의 밤처럼 고요했습니다. 제 심장 소리만이 둥둥둥 출정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창고 안에 낮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작전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찬물에 세수를 하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면도날로 수염을 깨끗하게 깎았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미나가 준비해준 낡은 군복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단추에 달린 카메라 렌즈를 깨끗이 닦고 펜형 녹음기의 배터리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전투 식량으로 대신했습니다. 딱딱한 건빵을 씹으며 저는 젊은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포탄이 빗발치는 참호 속에서 차갑게 식은 주먹밥을 나눠 먹던 전우들의 얼굴. 그들은 모두 어디에 있을까? 만약 그들이 지금의 나를 본다면 뭐라고 할까? 아저씨, 준비 다 되셨습니다. 민혁이 더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비장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발하자. 우리가 탄 차는 약속 장소인 부동산 사무실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에 멈춰 섰습니다. 미나는 통신 장비를 점검하며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현재 목표물 이태호와 박소진은 약속 장소로 이동 중. 5분 내로 도착 예정. 주변에 잠복 중인 A팀, B팀 응답하라. 무전기에서 이상무라는 짧은 대답들이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선생님 차례입니다. 미나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 저희가 즉시 개입할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무 말 없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부동산 사무실까지는 불과 100m. 그 짧은 거리가 제게는 수십 리의 행군질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느끼는 결전의 순간을 앞둔 전사의 흥분이었습니다. 저는 부동산 사무실 건너편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태호의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들어와 사무실 앞에 멈춰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수진이와 태호의 얼굴에는 탐욕과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곧 거액을 손에 줄 것이라는 사실에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기다리는 것이 돈가방이 아니라 지옥의 심판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두 사람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마지막 전쟁터를 향해 천천히 하지만 단호한 걸음으로 길을 건넜습니다. 이제 막이 오를 시간이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의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안에서 들려오던 웃음소리가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중개인으로 위장한 미나의 팀원과 매수자 역할을 맡은 중년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제 딸 수진이와 사위가 있었습니다. 제 모습을 본 두 사람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관뚜껑을 열고 걸어 나오는 것을 본 듯한 경악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수진이는 들고 있던 펜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태호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푸른빛마저 감돌았습니다. 한때 저를 아버님이라 부르며 살갑게 굴던 그 입이 이제는 뻐끔거리기만 할 뿐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아빠. 한참 만에 수진이가 모기만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다. 네 아비다. 제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사무실 안의 모든 소리를 압도할 만큼 무겁게 울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발소리가 울릴 때마다 두 사람의 몸이 움찔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포식자 앞에 선 사냥감처럼 그들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멈춰서서 테이블 위에 놓인 매매 계약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계약서의 매도인 만에는 박철민이라는 제 이름 석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아니라 제 딸 수진이가 대신 찍은 인감도장이 선명했습니다. 제가 죽었다고 확신하고 제 재산을 제멋대로 처분하려 한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내가 죽은 줄 알았느냐? 제가 묻자 태호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버벅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희는 아버님께서 그 화재 사고로 돌아가신 줄로만.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지만 그 눈빛은 재빨리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어떻게 이 늙은이를 다시 속일 것인가? 그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역시 너는 끝까지 악마로구나. 제가 나지막에 말하자 태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 다가오더니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축축하고 차가웠습니다. 아버님, 살아계셨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십니까?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줄 알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비운의 사회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약 이 모든 진실을 몰랐다면 또다시 그의 악어의 눈물에 속아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의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걱정을 했다고? 너희가 불을 지른 그 건물에서 내가 타 죽기를 바라며 걱정을 했단 말이냐? 제 직설적인 말에 태호의 얼굴에서 거짓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제 손을 놓으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연기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넋이 나가 있던 수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아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는 정말 아빠가 돌아가신 줄 알았어. 그래서 태호 씨가 시키는 대로. 수진이는 모든 죄를 태호에게 떠넘기며 자신은 그저 순진한 피해자였을 뿐이라고 항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역시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계산된 연기였습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딸의 우는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자 태호의 눈빛이 교활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한 듯했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무언가 알고 있다는 것. 하지만 그는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여유를 되찾고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무슨 오해가 있으신 모양입니다. 저희가 불을 지르다니요.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그날 화재는 명백한 가스 누출 사고였습니다.
저희는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를 치르고 남은 재산을 정리하려 했을 뿐입니다. 그렇더냐? 그래, 아무 문제가 없지. 내가 죽었다면 말이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나는 이렇게 멀쩡히 살아 돌아왔다. 그러자 태호가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쳤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잘 되셨습니다. 이제 저희와 함께 집으로 가시지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저희가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그의 말은 저를 다시 집으로 끌고 가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제거하겠다는 섬뜩한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는 저를 어르고 달래서 이 자리만 벗어나면 모든 것을 원래 계획대로 되돌릴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위선을 지켜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펜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평범한 만년필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고성능 녹음기가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태호와 수진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펜을 쳐다보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죽이려 했던 그날 밤, 너희가 나누었던 모든 대화가 이 안에 담겨 있다. 지난번처럼 실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까지도. 그 말을 듣는 순간 태호의 얼굴이 다시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녹음기가 있다는 사실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거짓말, 그런 게 있을 리가. 믿지 못하겠느냐? 그럼 직접 들려주마. 제가 펜의 재생 버튼을 누르려는 신용을 하자 태호가 이성을 잃고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그가 제 손에 들린 펜에 낚아채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앉아있던 중개인과 매수자, 즉 미나의 팀원들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태호의 양팔을 제압했습니다. 꼼짝 마.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태호는 저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붙잡혔습니다. 수진이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뭐야? 당신들 뭐야? 그때 부동산 사무실 문이 열리며 미나와 민혁이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뒤로는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태호 씨, 박수진 씨, 미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을 살인 미수, 방화, 그리고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들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태호는 붙잡힌 채 미친 사람처럼 발버둥 쳤고 수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아니야. 나는 아니야. 저 사람이 다 시킨 거야. 저는 아무 말 없이 무너져 내린 딸의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존재가 이렇게까지 추악하게 망가져 버렸다는 것에 대한 깊고 서늘한 슬픔이었습니다. 경찰들이 태호와 수진이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태호는 끌려 나가면서까지 저를 향해 증오에 찬 눈빛을 보내며 소리쳤습니다. 이 늙은이가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저는 그의 마지막 발악을 그저 무표정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아빠, 제발, 나 임신했단 말이야. 뱃속에 아기를 봐서라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허리를 숙여 딸의 얼굴을 똑똑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물 젖은 얼굴 뒤에 마지막까지 저를 기만하려는 교활함이 숨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임신이라. 네, 아빠 손주란 말이에요. 그렇구나.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 민혁이가 조사해준 내용을 펼쳐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구나. 산부인과 기록에는 네가 석 달 전에 이미 아이를 지웠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태호가 아니라 다른 남자의 아이를. 제 말에 수진이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멎었고 동공은 공포로 극도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거짓말마저 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딸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단호한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이제 내게 딸은 없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등 뒤로 제 딸이었던 여자의 절규가 비명처럼 울려 퍼졌지만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길고 길었던 제 인생의 마지막 전쟁이. 부동산 사무실에서의 소동이 끝나고 저는 미나, 민혁이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차갑고 따뜻한 공기로 가득 찬 경찰서 복도를 걸으며 저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마치 긴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증거물로 제출될 낡은 군복의 무게가 그것이 현실임을 끊임없이 일깨워 주었습니다. 저는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젊은 형사는 제 앞에 녹차 한 잔을 놓아주며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르신. 따님과 사위분이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정말 들을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형사는 제가 제출한 녹음기와 미나가 정리한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건의 전말을 차분하게 기록해 나갔습니다. 제가 진술을 하는 동안 옆 조사실에서는 태호의 고함 소리와 수진이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심장은 무거운 돌덩이가 짓누르는 것처럼 아파왔습니다. 조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형사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따님께서 어르신을 한번 뵙고 싶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만나보시겠습니까? 민혁이와 미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또다시 상처받을 것을 염려하는 것이겠지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지독한 인연의 마지막 매듭을 제 손으로 직접 풀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오. 취계실 문이 열리고 수진이가 초췌한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화려했던 옷은 구겨져 있었고 눈물과 후회로 얼룩진 얼굴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한때는 제 눈에 세상에서 가장 예뻤던 그 얼굴이 이제는 텅 비어버린 껍데기처럼 보였습니다. 수진이는 제 앞에 서서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를 사이에 두고 차가운 쇠 책상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딸 사이의 거리가 이토록 멀고 차갑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들었다. 제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메마르고 차가웠습니다. 아빠, 수진이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로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이 용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정말이야, 아빠. 나는 정말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태호 씨가 그 사람이 나를 속였어. 아빠 재산을 조금만 이용하면 우리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했어. 아빠를 해칠 생각은 정말 없었어. 수진이는 또다시 모든 것을 태호의 탓으로 볼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제가 나지막에 말했습니다. 네가 임신했다고 내 손주를 봐서라도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지. 하지만 너는 이미 석 달 전에 태호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지웠더구나. 그것도 거짓말이었느냐. 제 말에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가늠하려는 듯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나는 다 알고 있다, 수진아. 네가 태호와 함께 내 보험 서류를 알아보고 다녔던 것도, 내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으려 했던 것도, 심지어는 사고를 위장할 장소로 내 일터를 직접 제안했던 것도. 제가 하나하나 사실을 짚어낼 때마다 수진이의 몸은 점점 더 작게 움츠러들었습니다. 마지막 변명조차 할 수 없게 된 그 아이는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 맞아. 다 내가 했어. 수진이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실성한 사람의 웃음 같았습니다. 내가 다 했다고. 아빠가 그렇게 평생을 돈 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했잖아. 남들 다 해주는 유학 한 번, 명품 가방 하나 사준 적 없잖아. 나는 그냥 남들처럼 살고 싶었을 뿐이야. 뭐라고? 아빠는 평생 군인 정신이, 정직이니 그런 답답한 소리만 했지. 그런다고 세상이 알아줘? 남은 건 가난뿐이잖아. 나는 그 가난이 지긋지긋했어. 태호 씨는 그런 나를 유일하게 이해해주고 나를 공주처럼 대해준 사람이었어.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지켜온 신념이 제 딸의 입을 통해 이토록 추악하게 비난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 아비를 죽이려 했단 말이냐. 수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그 어떤 대답보다도 더 끔찍한 긍정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아이와 마주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너는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평생 감옥 안에서 후회하며 살아가거라. 제가 차갑게 말하고 돌아서는 순간 수진이가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아빠, 그래도 내가 아빠 딸이잖아. 아빠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 그 마지막 애원에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제 딸이었던 그 아이를, 제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이었던 그 아이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에서는 눈물 대신 서늘한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는 법이 정해줄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로서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뭔데, 아빠? 수진이의 눈에 희미한 기대감이 어렸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리고 다시는 나를 아빠라고 부르지 마라. 너는 오늘부로 내 딸이 아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취조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등 뒤에서 들려오는 딸의 마지막 절규가 제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그녀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도리였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자 민혁이와 미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나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민혁이가 제 어깨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길고 길었던 제 인생의 마지막 전쟁이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경찰서 문을 나서는 순간 눈부신 저녁 노을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마치 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게 남은 것은 화려한 승리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공허함과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뿐이라는 것을. 그래도 저는 살아가야 했습니다. 저를 살려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먼저 간 아내와의 약속을 위해서. 이제는 온전히 박철민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꿋꿋하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태호와 박수진의 범행은 워낙 명백했고 미나와 제가 제출한 증거들은 그들의 마지막 발뺌마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효심을 이용한 연쇄 보험 살인 사건이라며 연일 대서특필했고 세상은 그들의 잔혹함에 경악하고 분노했습니다. 법정에서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담담하게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증언했습니다. 제 맞은편 피고인석에는 넋이 나간 표정의 태호와 고개를 푹 숙인 채 미동도 없는 수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 내내 저는 단 한 번도 수진이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더 이상 제 딸이 아니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 존재하는 낯선 죄수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이태호는 과거의 범행들까지 모두 인정되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 딸 수진이는 존속 살해 미수 및 공모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표정 없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어떤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통쾌함도 슬픔도 그 무엇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는 텅 빈 허무함만이 제처럼 쌓여갈 뿐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타버린 오피스 빌딩의 잔해 속에서 저는 아내와 수진이의 사진이 담겨있던 낡은 지갑을 찾아냈습니다. 사진은 불에 그슬려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모아 장만했지만 결국 딸의 탐욕의 대상이 되어버렸던 시골 땅도 처분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듯 했습니다. 가족도, 집도, 추억도. 저는 다시 홀로 세상에 던져진 늙은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저를 붙잡아준 것은 미나와 민혁이 남매였습니다. 선생님, 이대로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미나는 제게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번 사건을 해결하면서 받게 된 성공 보수금의 일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저희의 성의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 언니의 한을 풀 수 있었습니다. 저는 거절하려 했지만 민혁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건 돈이 아니에요. 저희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저희 가족이 되어주세요. 그 순간 제 얼어붙었던 심장이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젊은이들이 제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한강이 보이는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미나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녀의 탐정사무소에 상임 고문이라는 거창한 직책으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할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젊은 친구들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지켜보고 가끔 제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을 해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은 제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하소연할 곳 없는 사람들, 가족에게 버림받고 상처 입은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어느 날 저와 비슷한 연배의 할머니 한 분이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었지만 아들과 며느리에게 구박받다가 결국 길거리로 쫓겨났다는 사연이었습니다. 할머니의 하소연을 듣는 내내 저는 제 자신의 과거를 보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미나, 민혁이와 함께 할머니의 아들에게 법적으로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었습니다. 몇 달 후 할머니는 다시 저희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가슴 벅찬 보람을 느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누군가를 돕는 것에서 오는 진정한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겪은 아픔과 상처를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겪은 불행이 저를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이의 얼굴도 태호의 얼굴도 이제는 희미한 기억의 표편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증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제 인생을 스쳐 지나간 수많은 인연 중 가장 아프고 지독했던 인연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미나와 민혁이가 저를 데리고 공원 묘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미나의 언니와 제 아내가 함께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두 사람의 묘비 앞에 국화꽃을 바쳤습니다. 여보, 나 왔소. 저는 아내의 묘비 사진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당신 딸 수진이는 이제 내게 없소. 하지만 내게는 새로운 아들과 딸이 생겼소. 당신이 하늘에서 본다면 참 기특하다고 칭찬해줄 만한 아이들이요. 그러니 이제 걱정하지 마시오. 나 아주 잘 지내고 있소. 남은 인생 부끄럽지 않게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꿋꿋하게 살아갈 테니. 그때 제 어깨 위로 따시한 봄볕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치 하늘에 있는 아내가 제게 고생했다, 이제는 편히 쉬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공원을 나서며 민혁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행복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르며 대답했습니다. 행복이 별건가?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밥 한 끼 먹고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행복이지. 그날 저녁 저희 셋은 허름한 선술집에 앉아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 인생은 한때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추락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저는 비로소 가장 밝게 빛나는 별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수의 통쾌함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정과 다른 일을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저는 막걸리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미나와 민혁이도 환하게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쨍 하고 맑게 부딪히는 잔소리가 제 남은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상처는 아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흉터 위로 희망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싹이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돋아나고 있었습니다.